미국 해군 248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여성이 오르지 못했던 자리. 그 자리에 오른 사상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 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사람이 놀랍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현대 장군이 아닌 400년 전 바다를 지켰던 한 사람. 미국 해군을 지휘한 여성이 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꺼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 왜 존경받는지 확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펜타곤을 출입한 지 15년째인 군사 전문 기자 사라 맥도날드입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죠. 미국 해군 사령부 앞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군인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제독이었죠. 미국 해군 248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마지막 벽. 그 벽이 드디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 했어요. 첫 여성 해군 참모 총장이라는 상징이 주는 무게감. 그 의미를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성차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성 후배들에게 전할 말은 무엇인지. 프란체티 제독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죠. 제독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분위기가 순간 고요해졌어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지 궁금했거든요. 조지 워싱턴? 더글러스 맥아더? 아니면 최초의 여성 해군 장성?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누구의 이름을 꺼낼지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죠. 프란체티 제독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답변이 나오기 직전에 그 긴장감. 전 세계 해군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 저는 녹음기를 켜고 그녀의 입술을 주시했어요. 어떤 이름이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은 확실했죠. 이 질문의 답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 프란체티 제독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죠. 미국 해군 역사를 다시 쓸 대답이 곧 나올 참이었습니다. 회견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프란체티 제독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펜을 노트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CHAPTERE.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전장의 지휘관. 저는 프란체티 제독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느낀 건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진짜라는 것. 많은 이들이 그녀를 여성 최초라는 프레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었거든요. 프란체티 제독은 상징용 인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실전 전투 경험이 있었죠. 항공모함 타격전단을 지휘했고 함대 사령관도 역임했어요. 전략 기획부터 정책 수립까지 해군의 핵심 보직을 모두 거쳤습니다. 야전과 책상을 동시에 장악한 인물이었죠. 저는 그녀의 상관들과 동료들을 인터뷰했어요. 한결같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란체티는 결과로 말한다. 한 해군 제독은 이렇게 말했죠.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야. 가장 유능했기 때문에 선택받았어. 저는 그 말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의 진짜 힘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고요. 2018년 저는 그녀가 미국 육해공군 대학에서 강의하는 걸 취재했어요. 주제는 해양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은 만원이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어요. 프란체티 제독은 칠판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로만 30분을 채웠죠. 머릿속에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중국 해군의 확장 속도, 태평양 전력 배치의 공백, 동맹국 간 협력 체계. 숫자와 전략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어요. 한생도가 물었죠.
제독님, 여성으로서 해군에서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프란체티 제독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성별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어요. 전장에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오직 결정만이 중요하죠. 저는 그 답변을 메모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는 리더였어요. 자신이 겪은 차별보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말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이라는 것을요. CHAPTER 3. 운명처럼 이어진 한국 근무. 저는 2013년 봄 특종 하나를 잡았습니다. 프란체티 준장이 주한 미 해군 사령관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저는 놀랐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미국 해군에 떠오르는 별이 동북아로 간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 인사의 의미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열린 부임식을 취재했죠. 프란체티 준장은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죠. 부임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프란체티 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연설을 들으며 느꼈죠. 이 사람은 한국 근무를 단순한 경력 스펙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짧은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장님, 한국 부임 소감이 어떠신가요? 프란체티 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안보 상황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은 기여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배우겠다고 했죠. 저는 직감했어요. 이 부임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그 후 2년 동안 저는 서울을 오가며 프란체티 준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직접 지휘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회의에도 참석했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녀가 전쟁기념관을 찾는 걸 목격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주말에 혼자 간 거였죠. 저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프란체티 준장은 임진왜란 전시실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거북선 모형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전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거기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프란체티 준장은 그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장면이 10년 후 제 기사의 핵심이 될 줄은요. CHAPTER 4. 질문 하나, 뜻밖의 대답. 2023년 여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자회견장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죠. 프란체티 제독이 입을 열었어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순신? 한국의 16세기 장군?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메모를 했죠. 손이 떨렸어요.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 장군 이름을 말하다니. 이건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프란체티 제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됐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펜을 쥔 채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리더십의 교과서라는 걸요.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프란체티 제독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12척의 배로 330척과 맞섰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제독의 눈빛이 빛났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략과 용기로 승리를 만들어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미국 해군 최고 지휘관이 한국 장군을 말하는 모습. 이건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다른 기자가 또 물었죠. 제독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프란체티 제독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지휘관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프란체티 제독은 진심으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뽑았죠. 미 해군 최초 여성 총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조선의 이순신 장군.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썩였어요.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죠. 저는 특종을 터뜨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CHAPTERO. 왜 하필 이순신이었나? 저는 프란체티 제독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이순신이었을까? 수많은 역사적 인물 중에서 왜 한국의 16세기 장군이었을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어요. 먼저 프란체티 제독이 한국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전 참모가 증언했죠. 준장님은 한국 역사책을 자주 읽으셨어요. 특히 임진왜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구입하셨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준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대해 아느냐고요. 그 참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준장님이 30분 동안 설명해 주셨죠. 전술 배치부터 조류 활용까지요. 저는 놀랐어요. 프란체티 제독이 그렇게 깊이 공부했다니. 저는 한국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찾아갔죠. 그곳에서 프란체티 제독이 2014년에 특강을 했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당시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 모든 해군에게 영감을 주는 영웅입니다. 프란체티 제독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그의 전략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열세를 극복하는 방법,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리더십, 이 모든 게 지금도 유효해요. 저는 녹취록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프란체티 제독에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배우고 싶은 스승이었던 거죠. 저는 해군 전략 전문가를 인터뷰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임스 홀름스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서양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수적 열세를 전략으로 극복한 완벽한 사례거든요.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프란체티 제독이 이순신을 존경한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홀름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은 실전 지휘관 출신이에요. 그녀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통하는 겁니다. 저는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실전을 아는 지휘관이 실전을 아는 지휘관을 알아본 거였죠. 시대와 국적을 뛰어넘어서요. 저는 기사를 하나 더 썼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이 이순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군의 기준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됐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CHAPTER 6. 시공간을 넘은 리더십의 공명. 저는 프란체티 제독을 다시 만났습니다. 2023년 가을 펜타곤에서 단독 인터뷰 기회를 얻었죠. 제독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북선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제독님,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프란체티 제독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저는 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국적도 다르고 환경도 완전히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본질은 같아요. 제독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현장에 남아 끝까지 싸우는 것.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함대 사령관이었을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작전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죠. 철수할 수도 있었어요. 안전한 선택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휘관이었으니까요. 프란체티 제독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때 떠올린 게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명량해전에서 그가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남았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걸요. 제독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산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이에요. 저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밑줄과 메모가 빼곡했어요. 저는 이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웁니다. 프란체티 제독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순신 장군은 승리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고민도 기록했죠. 두려움도 기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 저는 그 말을 기사의 핵심으로 삼기로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바다와 21세기 태평양. 시공간이 다르지만 리더가 마주한 본질은 같다는 것. 프란체티 제독은 그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죠. CHAPTER 7. 정치의 파도에 휩쓸린 결말. 2025년 1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이 해임됐다는 뉴스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속보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군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한 겁니다. 프란체티 제독도 그 명단에 포함됐죠. 저는 곧바로 펜타곤으로 달려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혼잡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짧은 브리핑을 했어요. 새 행정부의 인사방침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유능한 지휘관 중 한 명이 정치 때문에 물러나다니. 저는 프란체티 제독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어요. 사흘 후 제독의 공식 성명이 나왔죠. 저는 미국 해군에서 보낸 35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존중하며 물러나겠습니다.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직 해군 제독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제독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프란체티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이었어요. 그녀를 내보낸 건 해군의 손실이에요. 또 다른 제독은 씁쓸하게 웃었죠. 군대도 결국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리 유능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 말들을 모두 기사에 담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프란체티 제독을 마주쳤어요.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민간인 차림이었죠. 군복을 벗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제독님.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은 저를 알아봤어요. 사라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프란체티 제독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프란체티 제독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정치 앞에서는 한 개인에 불과했다는 사실. 아무리 뛰어나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의 벽. 프란체티 제독은 그 벽 앞에 서 있었어요. CHAPTER 8. 떠나도 남은 이름. 2025년 봄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프란체티 제독은 더 이상 해군 참모총장이 아닙니다. 직함은 사라졌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통영의 이순신 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미국 해군 장교 2명을 만났죠. 그들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나요?
한 장교가 답했어요. 프란체티 제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어요. 어떤 분이길래 제독님이 그렇게 존경하시나 싶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이 떠났어도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프란체티 제독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독님이 남긴 말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사라. 저는 그저 제가 믿는 걸 말했을 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놨어요. 지금도 가끔 그 문장을 읽습니다. 국적을 넘어 세기를 넘어 존경받는 이름. 이순신. 프란체티 제독은 그 이름을 세계에 다시 알렸어요. 미국 해군 최고 지휘관의 입을 통해서요. 저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남깁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기사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물을 거예요.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프란체티 제독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500년 전에 던진 질문이기도 하죠. 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될 겁니다. 당신은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프란체티 제독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답하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묻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국경을 넘어서도요. 저는 사라 맥도날드, 이 이야기를 전한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